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의 일치, 이 문제를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이 이렇게 한 거죠. 응?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 문장씩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면은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선지를 본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면은 한 문제 푸는데 30분씩 걸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앞쪽에서 이렇게 단락의 순서라든지 내용을 집어넣어라, 내용 생성하기라든지 이렇게 풀어라 얘기를 해도 솔직하게 말해봐요. 쌤이 제시했던 방법이 빠르고 쉽다는 건 인정하죠. 근데 아직은 내 옷이 아니죠. 아직도 불안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한 문자씩 다 했다면 이제는 내가 제시했던 방법 있죠. 이제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운 쪽으로 갈게요. 그 뭐 10번, 10번 쭉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쉬운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그래서 단락이 하나짜리, 단락이 둘, 단락이 셋, 단락이 넷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한번 해볼게 내가. 자, 12번 같은 경우는 자 내용이 일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몇 줄 안 되니까 다 읽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치? 짧은 글은 여러분 다 읽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장별을 한번 끊어볼까요? 몇 문장이 되는지. 자, 그럼 같이 끊어봅시다. 자, 처용의 단안 해가지고 자 삼국사기의 사실적 기록과 삼국유사의 처용설화를 비교해보자. 자, 끊어봐요. 자, 다음에 헌강왕이 되는 두 문헌이 같다. 자, 끊어주시고. 자, 그러나 접속은 항상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뒤에가 뭐뭐 다 하고 마침표로 찍어놓은 건 뭐야 지금? 딱 3개밖에 없거든요. 문장 끊었어요. 짧은 글은 이렇게 끊어보세요. 끊어가지고 마침표 있는 대로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원래 더 세분화한다면은 쉼표까지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어때? 3문장으로 끊었어요? 그걸 하나의 단락으로 봅시다 그럼. 자, 그리고 다음에 자 밑에 아래쪽에 이제 선지를 가지고 보는데 지금 이 화제의 형태가 지금 처용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건 이해했죠? 그리고 역사의 사실적 기록이라는 것은 자 삼국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설화를 제시한 것은 뭐야? 삼국 유사였고. 그래서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건국 신화라고 하는 단군 신화가 삼국 사기에 있어, 삼국 유사에 있어. 삼국 유사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건 황당무계한 쉽게 말해 설화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 고려 때였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최초의 역사 기록이니까요. 그럼 그 이전의 모습에서는 그런 식의 문자가 없었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됩니까? 다만 김부식의 사관이라는 것도 그것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가 본다면 굉장히 싫어해요. 나 김부식이라. 그것은 우리의 주체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객관적 기록을 볼 수 있겠느냐. 그치?
그래서 이제 사대주의 사관이지, 따지고 본다면은. 그래도 여하튼 간에 처음으로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치? 자, 여하튼.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삼국유사를 통해, 그러면 삼국유사 동그라미. 다음, 처용의 출현 연대 밑줄. 그리고 끝에가 뭐라고 했어요? 있다, 없다. 없다지? 없다. 자, 그러면은 출현 연대 부분이, 자,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삼국유사를 그러니까 첫 문장을 볼 거 없잖아. 비교해 보자 그랬는데 첫 문장을 못 들어보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거기에 삼국유사에는 처용의 이름이, 삼국사기에는 처용의 이름이, 삼국유사에는 그의 출현 연대가 없고, 됐습니까? 자, 이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돼요? 처용의 출현 연대는 알 수가 없다. 됐지? 그러면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다음 2번. 삼국사기에는, 자, 처용의 이름 왕정 보좌. 자, 몇 번째 문장이 있어요? 역시 세 번째 문장이잖아. 세 번째 문장. 자, 없고, 다음에 전자에는, 자, 전자 동그라미. 전자가 뭐야지? 삼국. 사기란 얘기잖아, 그럼. 자, 삼국사기에는 역신, 처용가, 왕정 보좌와 같은 내용이 없으며, 근데 그럼 뭐라고 그랬어? 2번은 수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2번 틀렸지? 답은 2번. 자, 다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처용이 신라인들에게 생소한, 그럼 다 단락 몇 번째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단락 보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아까 문장. 자, 그래서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둘 다 처용이 나오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그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생소했던 대상들이며 나와 있잖아. 자, 다음 네 번째. 처용과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는 사실적 기록, 삼국유사는 설화란 차이가 있다. 자, 근거는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나는. 자, 그러면 이건 짤막한 단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아주 좀 쉬운 문제로 할게요. 쉬운 문제로. 자, 단락이 자, 2개짜리로 할게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으로. 자, 그러면 단락을 끊어주세요. 자, 끊었습니까? 단락을 끊으셨으면은, 자, 우리가 했던 방법, 옆에다가 근거를 댈 수 있는, 단락에 번호를 붙여라. 번호를 붙여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쪽에 주어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맨 앞에. 맨 앞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단락에 있는지 이렇게 근거를 한번 대보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시대 변화에 따른 글쓰기, 관습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글쓰기, 관습의 변화인데 시대 변화란 말이 나올까요? 시대 변화. 자, 글쓰기, 관습의 변화. 자, 근거. 그러니까 관습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은 1단락이야, 2단락이야? 2단락뿐이잖아. 그게 관습이란 말이 나왔던 것은. 됐니? 자, 그러면 근거. 자, 2단락 해놓고요. 이제는 이게 맞는지 어느 줄을 읽었는가 봐봐, 이제. 어느 줄을 읽었는가.
그러니까 시대니까 시대 맨처니까 뭐 과거다, 현재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자, 이단락에서 나 맨 처음 봐봐요. 과거에는 유교 경전이나 모범적인 글인 정전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관습적 글쓰기가 강조되었다. 자, 끊어주시고요. 근데 근대 이후는 전문 작가에 의해 글쓰기가 이루어졌으며 창의적 글쓰기가 강조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과거, 근대 이후, 그리고 오늘날 어때요? 시대 변화가 나와 있습니까? 자, 근거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관습이 변화되고 있다. 네, 근거 2달러. 다음에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독서 문화의 변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나와야 돼?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그렇지, 인쇄술의 발달이란 말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인쇄술의 발달, 독서 문화의 변화. 자, 인쇄술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니? 그럼 1달락이지. 자, 그러면 근거. 자, 1달락하고, 자, 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네, 독서 문화가 어디 변화됐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1달락에? 어디를 볼까요? 인쇄술 발달.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1달락에서 첫 번째 문장에, 그러니까 독서를 중시했다. 끊어버리세요. 옆에 사전 그으세요.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근대 이후,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이제. 여기서부터. 자,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생산되었고, 대중교육이 실시되어 독서가 보편화되면서 묵독이 일반화되고 속독, 다독이 강조되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오늘날에는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가 더욱 다양해졌다. 맞지? 그래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이 대량 생산되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방법이 달라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로 따른 글쓰기 방식이 변화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근거. 물론, 아니, 첫 번째 단락에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가 다양해졌다는 말은 나와 있어요, 분명. 그죠? 근데 이 단락을 봐볼까요? 오늘날에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앞에, 그냥 강조되었다 하고 끊어버려, 문장을. 짝짝이 봐야 되니까. 자, 그럼 근거. 자, 2단락을 한번 볼까요? 2단락. 그래서 인터넷 발달, 글쓰기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인터넷의 발달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독자와 작가가 경계가 무너지면서 집단적 글쓰기 등 새로운 글쓰기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4번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의 독서 방식에 따른 독서 가치 변화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독서 방식, 독서 방식의 변화. 거기 책 근대 이후 해가지고 묵독이 일반화되고 속독, 다독이 강조되고 있지? 자, 거기에 대한 독서 방식의 변화. 근데 독서 가치 변화가 어디가 있냐? 가치란 말 없었지. 답은 4번. 자, 그러면 이제 단락을 조금 더 조금 더 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단락이 여러분들 보면 이제 2개, 아니면 3개 가장 길어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예전 같으면은 2개짜리, 하나짜리가 그럴 거야. 그치? 그럼 3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
자, 끊었습니까? 자, 3개짜리 갑니다. 3개짜리 이제. 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래쪽에 자, 선지부고요. 자, 첫 번째는 정조는 직위 초부터 자, 정조 동그라미자 정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왕실의 정통성 확립 밑줄 자, 정조는 물론 각 저기는 나와 있는데 일단에서 다 나와 있는데 즉위 초 2단락 3단락에서 뭐 즉위 초란 말은 없죠 그게. 자, 그러면 근거는요 1단락. 자, 그리고 자, 그 대목을 그러니까 1단락에서 다시 한번 문장 끊어 이제. 자, 규장각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조는 왕실 독서 부침 탄식을 했다. 그래서 즉위 이튿날 그 직이란 말이 나와 있네 거기. 자, 탄식을 했다. 그래서 다음 읽어서 정조는 그래서 즉위 이튿날 창덕궁의 후원에 규장각을 건립하라고 명령을 했다. 부친 사도세자의 폐위로 정통성이 흔들린 정조는 자신이 조선 왕실의 적통임을 분명히 한다는 뜻에서 선왕 영조의 시문을 정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조는 직위 초부터 왕실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됐습니까? 네. 이건 근거를 1단락을 근거로 맞는 얘기. 다음 정조는 자, 송나라 제도 그랬어요. 송나라 제도. 자, 송나라 얘기 나온 거 봐봐요. 근거 2단락에 있네요. 그죠? 송나라에. 자, 송나라 제도를 답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막 키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제도의 답습, 막 이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근거 2단락을. 네. 자, 그리고 역시 문장대로 끊으세요. 자, 왕 도서관을 주는 제도는 중국 송나라 때 확립된 바 있다. 송나라에서는 해가지고 자, 보관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정조는 임금별로 시문과 글씨를 따로 관리하는 송나라 제도가 번거롭다고 여겨서 하나의 궁궐 전각에 함께 봉인하도록 했다. 어때요? 답습한 거 아니죠? 자, 그럼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나머지도 근거 되세요. 자, 규장각이란 명칭, 정조 이전. 자, 규장각이라는 명칭이 어디 있는가 봐봐요. 자, 근거. 아니, 그것도 2단락이라 그 밑에 거 봐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2단락에 임금이 직접 지은 글을 보고하는 곳에서는 뜻에서 어제각이라고 했다가 세조가 직접 쓴 규장각이라는 액자를 현판으로 올며 달면서 규장각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럼 규장각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야? 세조 때부터잖아요. 자, 근거 2단락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근거. 자, 2단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맞는 얘기. 자, 마지막 마무리. 정도는 양성지와, 그럼 양성지, 후손, 양성지란 말, 그럼 근거는 3단락에 있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네. 규장각을 설립한 사람은 정조이지만, 그 구상은 세조 때의 학자 양성지가 제공을 했다. 뭐 이것도 3번도 가능하겠네요. 이거 가지고도 근거가.
그래서 정조는 주장각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합치함에 있기에 그 말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생각함이로다 하면서 양성지의 문집을 편찬했고 양성지 외손 30명이 호문관 요직에 등용했던 것을 기리고자 주장각에 뭘 편찬하게 맞죠? 양성지를. 자, 그렇다면 근거 3단락. 자, 요것도 쉽게 풀었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더 긴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이 2개인 것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개짜리가 안 보이냐? 자, 39번 가겠습니다. 자, 단락의 내용 일치. 자, 마지막 번호 갈게요. 이건요. 자, 근데 거기는 아예 단락이 끊어져 있네요. 가, 나, 다라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끊으세요. 자, 그래도 끊으세요. 끊어놓으면 더 쉽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끊었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지가 이제 가, 나, 다라 하고 이렇게 지목을 했잖아, 얘는. 그 이런 거 쉬워요, 이런 건. 오히려. 자, 140쪽에 39번. 자,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럼 1번 형태는 가는 그랬으니까 가만 읽으면 되지 뭐. 가만 읽으면. 이렇게만 나오면 쉽겠다. 그지? 자,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밑줄. 자, 중심 화제가 뭔가 봐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자, 핵심어 밑줄.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자, 3가지네요. 중심 화제 소개 하나, 핵심어 제시 둘, 전개될 내용 암시. 그러니까 지금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끊어볼까요? 20세기 들어 생체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그럼 중심 화제는 뭐겠어요?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 됐죠? 이게 중심 화제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핵심어는 뭐가 되죠? 거기 나오네요. DDT. DDT 있어요? DDT 있고요.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지금 첫 번째 그 문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DDT라고 하는 지속성 농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야, 부정적인 모습이야 지금. 그러니까 악영향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농약에 폐해 있지, 폐해. 그러니까 악영향 했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나, 다라는 뭐가 돼야 돼요? 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지. 이해됩니까? 자, 가를 근거로 맞습니다. 자, 다음에 나를 볼까요? 자, 2번. 자, 나에도 여러분 키워드 잡으세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 자, 키워드는 뭘까 이제? 인과 분석이었겠지? 그래요. 인과 분석이 키워드네요. 자, 그럼 나에서는 자, 인과 분석.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 유기염소체 살충제는 그러니까 DDT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끊으세요. 그리고 접속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러면 그래서라는 것은 뭐야?
인과관계죠? 그럼 앞쪽에 있는 DDT의 특성이 뭐가 돼야 돼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거죠. 악영향이. 오케이? 자, 그래서라는 접속어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맞고요. 다음 3번. 자, 다의 형태는 자, 앞쪽에 밑줄. 자, DDT의 악영향 밑줄. 사용 금지 주장 둘. 맞죠? 자. 아니, 그러니까 DDT의 악 영향은 나와 있죠, 지금. 다에서는 DDT의 악 영향은 있잖아. 근데 사용 금지의 주장은 어디 있어? 아니, 이렇기 때문에 악영향 때문에 DDT 사용이 금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제시했던 것이지, 필자가. 이러니까 DDT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필자 주장은 없어요, 지금. 그죠? 네, 3번이 틀렸네요, 그럼. 그래서 무엇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문제를 만들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하고 이게 문제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앞쪽은 현혹시켜서 맡겨줘요. 뒤에 항상 함정이 있어요. 일단 뒤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환경오염 경각심을, 자, 키워드가 있어요. 암시적으로. 암시적.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 암시적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 라의 모습에서는 자, 그래서인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장 끊어갔고요. 자,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 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경각심에 대한 모습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의 지금 일치를 그러니까 100문제를 지금 제시를 해놔가지고 너무 많이 줬나 봐 내가 이거. 조금 여러분들 쉬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려고 했더니 뒤쪽에는 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명목상이라도 뒤에까지 다 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뒤쪽에 가가지고 한 문제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좋습니다. 자, 178페이지에 자 97번 97번. 같은 문제니까요. 자, 단락이 몇 개입니까, 이건요? 자, 하나, 둘, 셋, 5개나 되네요. 그죠? 자, 끊어주세요. 자, 번호 붙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 근거를 여러분 불러주세요. 응? 근거. 자, 몇 달락 이렇게 해요. 그럼 아래 선지 보면서요. 여행자, 작은 정승, 심리, 뭐 역. 근거. 2달락. 됐죠? 여기까지? 그럼 지금 2달락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일단 한 그 단락이 나와 있을 때는 그 문장 자체가 끊어보게 되면은 거의 뭐 2문장 아니면 3문장일 거예요. 자, 끊으세요. 자, 여행자를 위한 여행자 나왔습니다. 갖추어져 있었다. 끊으시고요.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원이 일정한 원칙에 세우렸다. 십리마다 작은 성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정승을 세워서 길을 표시했다. 그리고 큰 정승이 있는 곳에는 역과 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마다 30리에 하나씩 원이 설치다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번의 모습에서는요. 여행자는 작은 정승, 10리마다 작은 정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정승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30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역과 원이 있다고 썼죠? 그죠? 그러면은 여행자는 작은 정승 2개를 지나 10리만 더 가면, 그러니까 10리마다 하나 작은 정승이니까 그럼 20리 됐지. 그럼 하나 더 지나가면은 그럼 30리잖아. 그럼 큰 정승이 나오겠네. 자, 여기 나온 것을 알았을 것이다. 됐지? 자, 1번은 네, 2다락을 근거로 일치하는 내용. 다음 2번입니다. 원을 운영하는 승려, 자벽. 자, 승려 얘기가 있는 거 봐요. 자, 4달락인가요? 그래요. 자, 4달락. 자, 그리고 거기에 원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자, 거기에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읽어 이제. 누가 원을 운영했을까? 여기에는 총 6분 관리인 찰방이 파견되어 여러 개의 역을 관리하며 영리와 영노비를 감독했지만 어디에서는요? 여기에는 원에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주를 임명했는데 원주는 주로 승려, 향리, 지방 관리 등이었고 운영하는 대신에 각종 자벽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있습니까? 네, 그걸 근거로 네, 2번도 맞는 얘기. 다음 3번의 모습은 자, 외국 사신 얘기가 나오네요. 사신. 자, 근거. 3달락이죠. 자, 그거 3달락. 자, 짧으니까 끊어봐요.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 정보의 전달. 사신 나왔잖아, 거기. 사신의 왕래에 따른 영송, 보내고, 맞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 통신 기관이었다면, 뭐가? 여기. 자, 원은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여관이었다. 원은 주요 공공임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에서 맞이했어, 원에서 맞이했어? 역에서 맞이했지. 원은 그네들이 쓰는 여관이라고. 여기서 맞이했겠지, 원이 아니고. 그지?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원에서 저기 하기도 하겠지만 말이야.
주로 영송 관계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 근거 3달러. 다음, 민간인인 여행자들도, 자, 민간인 여행자 밑줄 하시고요. 자유롭게 원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자, 거기에 자유롭게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근거 마지막 달러가 한번 볼래요? 자, 5달러. 응? 5달러.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의 이외에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 여행자들은 연연직 대문 앞에서 자, 그리고 그러나 이후에는요, 점사라는 민간 주막이나 여관이 생기고 관리들도 지방 관리의 대접을 받아 원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원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고 지명만 그 흔적에서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흔적만 남아 있는 지명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디? 이태원, 사리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이 있었던 곳에 지명만 남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행자들도 자유롭게 원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틀렸죠? 네. 5단락을 근거로 해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일단 다시 한번 할게요. 단락이 하나짜리 했을 때는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 그 시험지 용지로 하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10줄을 안 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아예 어떻게 하자고요? 글을 읽기 전에 짧게 읽어야 되니까 아예 마침표 있는 데 있지. 마침표 쪽으로 다 사선을 그어버리세요. 됐죠? 단락 2개짜리다. 끊어 일단. 번호 붙이고 나머지 똑같아. 그리고 역시 그 단락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주어를 찾고 이게 어디 있는가. 그치? 그러면 한 단락의 형태가 기껏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많아봐야 마침표로 끊어버리면 3개, 4개 이상 안 넘어요. 끊다 보면은 그 주어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끊어놓고 그 다음만 읽어, 이제.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내용의 일치 문제였고요. 자, 이제 마무리는요. 네, 이제 181쪽부터는 자, 내용의 추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내용의 추론도 4번까지는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말은 이제 내용의 추론이라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마무리.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용의 일치 문제하고 내용의 추론 문제하고 솔직하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일치가 쉽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184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내가 이 내용의 추론, 내용의 일치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의 책이라든지 또 문제집 같은 데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 보면은요, 내용의 일치 문제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죠? 세부 정보 파악하기라고요. 근데 내용의 추론의 모습은 일단 세부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는 얘기죠. 이걸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든지, 또 의미를 추론한다든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용의 일치 문제는
위에 있는 용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데 내용의 추론 문제는 특히 이게 의미의 추론을 하고 나왔을 때는 요걸 다른 용어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를 보더라도 그 용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개념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개념을 이렇게 용어로 바꿔버렸을 때. 됐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상황에 적용하게 하고, 네, 그 의미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 다음 추론, 다음 글의 추론에 대한 설명 중 했는데 실제는 문제를 보면은 내용 일치하고 똑같아요. 자, 몇 가지의 문제를 풀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자, 5번 한번 가볼래요? 자, 5번. 자,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할 것은 뭐야? 글쓴이의 견해가 뭔가 봐야 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부합되는 대응 그랬으니까 어떤 말이야 지금?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야 이게. 오케이? 자, 그럼 글의 요지부터 좀 판단할게요. 자, 5번입니다. 그럼 거기에 글쓴이 견해부터. 자, 글쓴이 견해. 자, 이게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단락이 2개죠? 자, 끊으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그럼 실제로 연습을 해보자 그랬거든요, 지금. 그 흡연자 그 얘기 나오네, 연습이. 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이 위에 글쓴이의 견해와 같은 거. 그러면 위에 1단락을 먼저 읽을 거 아니야. 1단락에 글쓴이 견해가 있을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글쓴이 견해를, 자, 키워드를 잡으세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끊어볼까요? 끊어. 자, 위에는 2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자, 밑줄에 볼까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자, 2가지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필자 견해가 뭔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으킬까봐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수동적인 사람들은요. 자, 끊어보세요. 자, 그러나 항상 접속운동을 치시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자, 이와 반대로 동그라미. 자,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자, 이거 끊어주시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는 다르다. 자, 그러나 그 동그라미. 단호한 반응은, 자, 이제 이게 키워드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 글쓴이 견해는 수동적인 사람들에 대한 거야? 아니면은 거기에 공격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야? 아니, 글쓴이 견해가 지금 어떤 쪽인가는 봐야 할 거 아니야? 다시, 그러나 할 때, 그러나. 지금 단호한 반응이 있고, 공격적인 반응이 있지, 그지? 그럼 글쓴이, 필자의 지금 이 관점, 견해는 어떤 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단호한 반응에 동그라미. 응? 이 견해예요. 그럼 이 단호한 반응이 가지고 있는, 자, 특징 볼까요? 자, 특징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자, 첫 번째. 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 하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킨다. 두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자, 다음 세 번째는 상대방의 존중.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자, 그래서 키워드 모습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야, 그게 지금 세 가지가. 이해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뭔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 같은 말이야. 그게 단호한 반응이야.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돼야 돼?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고. 그럼 딱 두 가지만 해보자. 우리 앞에서 내용의 일치 문제 있었지, 그치? 그러면 근거, 자, 1부터 한번 해봐. 1부터. 이건 뭐였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지워볼까, 그럼? 지워보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뭐였냐면은, 실제 연습이, 흡연자가 당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때 대응이 뭐였다고 썼어요? 대응이 이거라니까요? 이 말이라고요. 그 대응이란 말이 뭐였다고요? 단호한 반응이라고요. 자, 차 안에 담배 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는 뭐야죠? 담배를 못 피우기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상대방 배려니까. 일단 담배를 무조건 못 피게 하는 것부터 지워버리세요. 자, 근거 1을 가지고. 1번은 피래요. 2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되죠. 그지? 안 되죠. 그러면 일단은 몇 번 지워버릴까요? 2번 지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건 그것처럼 만들자니까 그냥. 다음.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시기 푸면은 차를 세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3번의 모습에서는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는요? 차 안에서는요? 근데 뒤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우시고 싶으면 차를 세워주겠다고요. 지금 자신의 의견은 뭐겠습니까? 담배 피우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안 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서는 피우지 말라고요. 차 안에서는 피우지 말라고요. 됐어요? 그럼 피우려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피우는 것은 그럼 말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지금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는 피지 말라는 거야 지금? 차 안에서는 그렇지. 근데 뒤쪽에 피우시고 싶으면은 차를 세워주겠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맞잖아, 그러냐. 오케이? 3번이 맞겠네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좋을 때 하세요, 그냥. 이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어요? 자신의 의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저기선 1번하고 지금 3번이 문제인데요. 좀 그러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피세요. 이건 뭐였습니까, 지금? 자기에 대한 주장이, 자기에 대한 의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럼 자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내 앞에서는 피지 말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건 자기 의견 필요인데. 그냥 참으로 피세요, 그냥. 이건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자, 5번. 그러니까 조금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형태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자, 끊어, 빨리. 하나, 둘, 자, 3개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어. 두 문제만 하고 이제 다 끝날 테니까. 자, 끊어주시고. 번호 붙이시고. 자, 이제 화제가 뭔가부터 볼까요? 자, 과거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맨 처음에 화제. 자, 과거 개념은 자,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끊어. 끊어. 자, 그리고 자, 3가지를 제시해 놓고 지금 첫 단락에서는 순서로 가, 순서로.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뒤에 나오잖아요. 분류 개념. 맞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비교 개념. 세 번째는 정량 개념. 이렇게 돼 있잖아, 순서가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에
쉽게 말해 개념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됐어요? 자, 거기 밑줄 한번 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문장, 쳤다라 두 번째 문장.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이 곧 분류 개념이다. 자, 어떤다고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 됐죠? 그게 분류 개념. 다음. 자, 비교 개념은요. 자, 두 번 탈락. 비교 개념은 거기서부터 밑줄. 분류 개념보다는 설명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분류 개념처럼 사실에 적용돼야 하지만은 분류 개념과는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돼야 한다.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돼야 한다. 그래서 자, 비교 개념이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정량 개념. 자, 비교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 자, 물리량의 측정 밑줄. 자, 그리고 집어넣으세요 이제.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족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그러면 이건 지금 종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무슨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류 개념이죠. 아니, 첫 번째 비교 개념, 그 분류 개념이 뭐라고 있었어요? 종, 속, 목, 경계가 있다며요. 그러면 근거는? 자, 1번은 근거는 1달러. 자, 그리고 조금 더 분류 개념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자, 어린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것은 사과, 개, 나무와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자, 거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다. 이게 키워드네요. 그럼 호랑나비는 나비에 대한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에 비해서 정보량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자,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틀렸네요. 벌써 1번 틀렸네요. 이해됐어요? 자, 1번. 다음. 용은 근데 밑에 보니까 분류 개념으로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류 개념 그랬으니까 역시 근거도 몇 달락이 돼야 돼요. 네, 2번도 네. 자, 1달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또한 그 밑에 봐봐요. 또한 동그라미.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유니콘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용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있죠? 좋습니다. 그게 분류 개념 특징이었으니까요. 다음. 3번 형태는 이제 비교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비교 개념.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럼 비교 개념의 특징 볼까요? 그러니까 분류 개념보다는 설명에 있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인데, 자, 그게 분류 개념과는 달리 반드시 뭐 있었어요? 논리적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있어요? 그럼 그게 논리적 관계란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제. 자, 그때 예를 봐볼까요? 대상 A의 무게가 대상 B의 무게보다 무겁다면 대상 B의 무게가 대상 A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무거움과 같은
비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이 된단 말이야. 동일선상이. 응? 그러니까 거기에 꽃과 고양이 형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무겁다 가볍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비교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논리 기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꽃과 고양이 형태는 비교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이건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게 뭐 무겁다, 가볍다, 차갑다, 뭐 뜨겁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비교되는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준이 없는 거니까. 다음에 자, 물리량 하고 나왔으니까 물리량은 뭘 말하는 것이겠어 이제? 맨 마지막 정량 개념에 대한 얘기잖아 이제 물리량이니까. 그러면 정량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근거가 지금 4번은 3단락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우리가 자연 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 현상에 수를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티미터라든지 킬로그램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 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뭐예요? 그 무게니까 그게 정량 개념이죠, 이제. 이해됐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추론 문제 형태는 한 단계 더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짧은 글로 해서 하나 더 마무리를 할게요. 자, 9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론 문제는 9번. 하나 더. 자, 9번 문제 형태는 이제 단락이 하나예요, 지금. 단락이 하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맨 앞쪽부터 끊어볼까요? 자, 원래 자, 용어 뭐에 대한 우모노믹스 있죠? 자, 우모노믹스는 우먼과 이코노믹스 자, 합성어인데 자, 본래 뜻이 뭐였다고? 원래 뜻은 소비 수준이 높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 있죠? 이것을 우모노믹스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끊어.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는 생산의 주체, 소비의 주체, 구매 결정권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다.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의 우모노믹스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원래의 의미, 그 사전적 의미가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변화되어 있죠? 좀 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2000년대 들어 걸프 지역은 유가 상승과 산업 다변화 등을 통해 이슬람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했다. 자, 끊어주시고요. 전부 다 한 문장씩 끊어자니까 다 읽어볼게. 그 과정에서 국가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 인적 자원의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걸프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걸프 국가들은 자국민 여성의 경제 참여나 노동시장의 양성 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다. 자원의 기반을 둔 경제 발전 덕에 여성 노동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겠죠?
그러니까 여성 문제는 무관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죠? 여성이 경제 발전에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걸프 정부는 자국민 여성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국민 여성에게는 이슬람의 종교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성 역할을 강조해 왔다. 자, 그러나 동그라미 한 접속은 안 보죠. 동그라미 쳐. 이제 걸프 국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노동시장 인력 구조를 대체하기 위해 국가 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여성 활동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걸프 국가들의 여성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노동자로서 걸프 여성의 위상 변화는 여성의 소비력과 결정권을 강화할 전망이다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자, 우선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걸프 여성의 위상의 변화는 우먼오믹스 시장 확장에 기여를 하겠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먼오믹스가 거기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아까 뭐였어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는 생산의 주체, 소비의 주체, 구매 결정권자로서 여성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걸프 지역의 여성 위상 변화가 주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걸프 여성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돼요? 네, 우먼오믹스 시장에 확장을 가져왔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자, 맞는 얘기. 추론. 다음. 걸프 정부는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를 거기 그 바로 위에 중간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프 국가들은 자국민 여성의 경제 참여나 노동시장의 양성 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다. 아니, 양성 평등이 돼버리면 여성을 무관심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걸프 정부가 양성 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자, 2번이 틀렸네요. 다음, 걸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반해 외국 노동 인력은 점차 감소되겠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걸프 국가들이 여성들에게는 뭐였어요? 거기에 이슬람 종교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성 역할만을 강조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에게 줘버렸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이 여성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올바른 추측이겠고요. 걸프 지역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겠군. 그래서 자, 그 걸프 국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노동시장 인력 구조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가 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여성 활동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걸프 여성의 위상 변화는 여성의 소비력과 경제권을 강화할 전망이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가져왔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다른 상황이라든지 용어로 바꾸는 것이 이게 추론 문제니까. 그래서 이 추론 문제 형태도 지금 9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풀었듯이 하나하나 문장을 쭉 끊어가면서 위에 걸 먼저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래 걸 추론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역시 우리 문제를 풀 때는 뭐라고? 거꾸로 풀어. 거꾸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달 동안 비문학 지금 독해 부분을 쭉 해봤는데, 3주 동안이 한 달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쭉 풀어왔으면은 그잖아, 처음에 지겨웠을 거라고.
그래서 그 테마별로 해가지고 짧게 몇 문제씩 이제 쭉 이뤄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부단히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국어에 대한 올해 2021년의 강의는 종강을 하겠습니다. 기쁘지? 박수 쳐. 알았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어제는 이제 야간반에 대해 종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푹 쉬어. 푹 쉬어. 그리고 다다음 주 이제 그렇다면 2022년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022년에 아마 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또 우리 이제 저쪽에 다른 강의 때문에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야간 수업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1월달, 2월달은 다시 원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는 오전에는 그대로 이론을 갈 거예요. 이론을 가고 그다음에 야간반에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문제풀이 과정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다음에 소방직 거기다가 서울시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다 내가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내 책은 뒤에다가 밑에다가 아주 해설을 잘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죠, 그죠? 귀찮아하지 마. 보고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원래 서울시가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우리 지방직하고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주의할 것은 그 통합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일행직만 통합이 된 거야, 문제가. 기술직은 따로 있어. 그래서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해서 이제 그 기술직 문제 있죠, 서울시. 그 다음에 2019년, 18년, 17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울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봤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4개년, 원래 이제 5개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출문제의 페이지가 거의 500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4개년만 딱 정리해놨는데, 왜냐하면 소방직이 공개된 것이 딱 4년이거든요, 지금. 4년이니까. 그래서 아마 417쪽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비문학에 대한 거, 또 여러분들, 어휘 부분도 자료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내로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요. 야간 수업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자, 주로 이제 지금까지 안 다뤘던 거. 주로 뭐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문법이죠. 그렇죠? 문법. 그 다음에 한자도 지금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한자에 대한 문제, 특히 한자 성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에 대한 비문학 형태는 가급적이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다뤄줄게 내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비문학이 독해에서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주로 문법과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서도 주로 나온다면 현대문학 있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요. 자, 올해 강의 듣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래요. 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